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8개월 차예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걸을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첫 아이라서 모든 게 서툴고 무서웠지만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면 그렇게 신기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내과 의사예요.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위염으로 병원에 갔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눈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보통 병원에서는 빨리빨리 진료받고 나가라는 분위기인데 이분은 제 말을 정말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진료하면서 제 표정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처방전을 주면서도 약 드시고 좀 나아지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보세요. 위험은 재발하기 쉬우니까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끝났는데도 위험 재발 안 되시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면서 개인 연락처까지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위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사실 위에 좋은 음식금 사드리고 싶어서요. 의사로서 환자 케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시간 보내지 않을래요? 정말 귀엽게 핑계대다가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첫 데이트도 정말 순수했어요. 사실 환자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괜찮을까요? 저는 소영 씨 마음에 드는데. 라면서 계속 걱정하시면서도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위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맛집을 예약해 두시고 이 음식은 위에 부담 없어요. 이건 소화도 잘 돼요. 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자주 만났는데 남편의 모든 행동이 감동이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병원 끝나고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면서요. 추운 겨울날에도 차에서 히터 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면 따뜻한 핫팩까지 준비해두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걸렸는데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아직 안 잤어? 감기약 갖다 줄까? 지금 당직이라밖에 못 나가는데. 약국에서 제일 좋은 감기약이랑 목 아픈 건 앓는 약 샀어. 정말 새벽 1시에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약을 갖다 준 거예요.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오늘 특별한 날인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디든 좋아, 같이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소에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싶다, 고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바닷가 근처 예쁜 펜션을 예약해두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방을 꾸며뒀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준비해뒀어요. 사실 케이크 만드는 법 유튜브로 배웠어. 3번이나 낭쳤는데 겨우 성공했다. 면서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불완전한 모양이었지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 산책을 하면서 남편이 갑자기 나 고백할 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 진료하는 동안 계속 떨렸거든. 이런 감정 처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매일 병원 가는 게 즐거워졌어. 퇴근하고 나서도 너 생각만 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 것 같아.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모든 걸 진심으로 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꼭 안아주고 제가 기뻐하면 자기가 더 기뻐하면서 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라고 해서 항상 얼굴이 빨개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좋은 하루 보내. 나는 메시지와 함께 예쁜 사진을 보내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라면서 제 하루 일과를 다 들어줬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거든요. 프로포즈할 때도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내가 기쁘면 나도 세상에서 제일 기뻐.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반지를 꺼냈어요. 그때 남편 손이 너무 떨리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안심시켜줬거든요. 그래, 결혼하자.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우리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왜 굳이 그런 평범한 애랑 결혼해야 하냐? 면서 정말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학벌은 어떤지 정말 자세히 캐물으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편은 평소에 어머니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입으라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정말 모든 걸 어머니 뜻에 맞춰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결혼만큼은 정말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라면서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반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용기를 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어머님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거야 라면서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기쁘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혼시킬 건데 아이는 왜 생겼나.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아기가 생긴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제 배에 손을 대고 우리 아기야, 아빠야. 라고 말을 걸었거든요. 입덧할 때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줘서 우리 아기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라면서 배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런데 임신 5개월쯤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여보, 오늘 검진 받고 왔어 라고 말해도 아, 그래. 라고만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예전에는 저녁마다 같이 아기 용품 보면서 이름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점점 시큰둥해졌어요. 6개월째부터는 확실히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집에 오면 얼굴이 어두웠고 제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돌아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임산부라고 해서 너무 막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7개월째에는 아이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누워만 있네.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너는 왜 맨날 반대만 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뭔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남편이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당신 요즘 왜 이래? 라고 물어봐도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8개월이 되면서 완전히 돌변했어요. 마치 저를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임신 8개월이 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여. 저는 남편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밀어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임신 8개월인 아내에게 이혼하자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어머니가 하라고 하셨어. 우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남편은 제 눈을 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처럼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뱃속의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차기 시작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런 농담은 하지 마. 아, 정말 무서워. 저는 남편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제 손을 뿌리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어머니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내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좋은 사람, 지금 만삭인 저와 뱃속 아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하고 차가운 표정으로요. 아직도 여기 있네. 빨리 짐 챙겨서 나가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정말 냉정하게 쳐다보셨어요. 어머니, 제발, 저 지금 8개월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 아들한테 더는 민폐 끼치지 말고. 그리고 남편 팔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이제 알겠지? 빨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임신 8개월에 곧 태어날 처자이가 들어있는 배를 안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무서웠고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뱃속에서 아이가 또 발로 차는 걸 느끼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수남 오빠가 진짜로 짐을 싸서 나가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뱃속 아기가 계속 발로 차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남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 8개월인 몸으로 혼자 남겨져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단 수남 오빠 대학 동기 중에 저랑도 친한 준식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식 오빠, 안녕하세요. 혹시 수남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수남이가 어디 갔어? 준식 오빠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임신 8개월인데. 뭐,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수남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준식 오빠도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몇 달 전에 수남이 엄마가 나한테 연락 왔었어. 수남이 의대 동기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의대 동기들요? 응. 특히 여자 동기들 말이야. 나는 그냥 동창회 준비하는 줄 알고 몇 명 연락처 알려줬는데.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수남 오빠 여자 동기들 연락처를 알아보셨다고요? 오빠, 혹시 어떤 사람들 연락처 알려드렸어요? 수진이, 유리, 혜진이. 그 정도였나? 아, 맞다. 수진이 얘기를 특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지금 뭐 하는지, 결혼했는지. 수진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오빠, 그 수진이라는 분 어떤 사람이에요? 수진이, 김수진. 걔는 정말 똑똑하고 예쁘기도 했어. 성형외과 의사로 잘 되고 있다고 들었고. 아, 그리고 집안이 되게 좋아. 아버지가 대기업 간부셨던 걸로 기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수남 오빠 직장 동료 중에 저와 가까운 혜경 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언니, 혹시 수남 오빠 병원에 나와요? 응. 너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혜경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어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뭐, 임신 중인데? 수남이가 미쳤나? 언니, 수남 오빠 요즘 병원에서 어땠어요?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랑 자주 전화 통화하더라.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누구랑 점심 약속 있다고 하고 나갔어. 점심 약속이요. 누구와 말이죠? 언니, 제발 부탁이 있어요. 수남 오빠가 누구랑 만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저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수남 오빠가 다니는 헬스장 트레이너, 수남 오빠와 친한 후배 의사, 동네 카페 사장님까지.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날 저녁 혜경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앉아서 들어. 수남이 오늘 여자랑 만났어. 역시나였어요. 어떤 여자요? 되게 예쁘고 세련된 여자. 의사 같아 보이더라. 그리고 혜경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둘이 되게 친밀해 보였어. 수남이가 그 여자 손까지 잡고 있더라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언니, 혹시 그 여자 이름 김수진인 것 같지 않아요? 너 어떻게 알았어? 역시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준식 오빠를 통해서 김수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혜경 언니를 통해서는 수남 오빠의 최근 행동들을 파악했어요. 며칠 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김수진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김수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곧 자신의 성형외과 클리닉을 열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로 대기업 임원이었고, 수남 오빠 병원 차리는 걸 지원해줄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김수진이 대학 시절부터 수남 오빠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신 거죠. 김수진에게는 이제 기회가 왔다. 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푸시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김수진에게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결혼을 해서 곧 이혼할 예정이란다. 라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남 오빠를 김수진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수남 오빠가 김수진과 벌써 3번이나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집에서 혼자 불안해하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요구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가 치밀하게 계획한 며느리 갈아치우기 작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였어요. 수남 오빠가 유책 배우자인 상황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저는 이 상황을 저에게 유리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획을 세웠다면 저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를 지켜줄게. 아빠도 할머니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보를 수집하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임신 8개월인 제가 과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뱃속 아기가 발로 찰 때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 추천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지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어서 좀 더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박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죠? 김지혜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네.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남편을 꼬드겨서 이혼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남 오빠와의 만남, 결혼, 시어머니의 반대, 임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개입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김지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일단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소영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남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편 측에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소영님이 임신 중이시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정돼요. 설령 이혼이 된다고 해도 양육비와 상속권은 당연히 있고요. 상속권.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 국가니까 기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혼은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제게도 카드가 있다는 거요. 그런데 소영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남편 측에서 소영님이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증거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증거, 시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증거, 그리고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한 증거들이요. 저는 벌써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혜경 언니가 찍어준 사진들, 준식 오빠와의 통화 내용들.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반대로 공격할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이간질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지혜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어렵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도 단순히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이혼 거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준비. 2단계 증거 수집. 수남 오빠와 김수진의 만남 증거 더 수집하기. 시어머니의 개입 증거 확보하기. 모든 대화와 상황 기록하기. 3단계 아기 권리 확보. 아기의 상속권과 양육권 보호. 출생신고와 법적 절차 준비.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를 평범하고 만만한 여자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준식 오빠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오빠, 혹시 시어머님이 평소에 어떤 취미생활 하시는지 아세요? 응.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좀 알고 싶어서요. 수남이 엄마, 춤 배우신다고 들었는데 사교 댄스인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춤이요. 저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해뒀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의 약점을 찾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체면이겠죠. 그리고 수남 오빠에 대한 맹신. 하지만 만약 그 체면이 깎이고 수남 오빠에 대한 계획이 틀어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 둘 다 지켜낼게.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정말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말이에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정말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임신 8개월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확인이나 불륜 조사 같은 걸 하는 곳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조금 달랐어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저는 대학 때 친했던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어요. 민정 언니는 방송국에서 일하시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언니, 혹시 연기 잘하는 남자분 아는 사람 없어? 응. 갑자기 왜? 너 지금 임신 중인데 뭔 연기? 아니야,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 민정 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남편 일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복수 계획은 말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시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정도만요. 아, 그래서 증거 수집하려고? 뭐 그런 거야.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있긴 한데 이런 일에 경험이 있어. 며칠 후 민정 언니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름은 강민호 씨였고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외모는 정말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정말 신사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정 씨한테 들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험이 많아서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타겟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셔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나이, 외모,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춤 학원 정보까지요. 아, 사교 댄스요. 그거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춤도 잘 춰서. 강민호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이간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탄나게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 복수군요. 이해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 전문 분야예요. 강민호 씨가 전혀 놀라지 않으며 말했어요. 강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님한테서 뜯어낸 돈은 수수료 빼고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의뢰비만 받거든요. 일주일 후 강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님, 파악 완료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화센터에 가시네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새로 온 수강생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며칠 후 강민호 씨에게서 첫 보고가 왔어요. 오늘 첫 수업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춤을 좀 잘 춘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시네요. 그런데 정말 까다로운 분이에요.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하시고, 시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은 의사다. 돈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새로 결혼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새로 결혼한다고요? 아직 저와 이혼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하시고, 듣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재혼한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다니요. 알겠어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커피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뱃속 아기가 발로 찰 때마다 다시 다짐했어요. 저와 제 아이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요. 며칠 후 강민호 씨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민호 씨와 계약을 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오늘 시어머님과 처음으로 커피 마셨습니다. 강민호 씨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어떠셨어요? 예상대로예요. 정말 허영심이 강하시네요. 계속 아들 자랑, 집 자랑, 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보이시네요. 시어머니답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님이 시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맨날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면서 외로우시다고 하세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좋은 정보네요. 며칠 후 또 보고가 왔어요. 오늘 드디어 제안했습니다. 춤 연습을 더 하고 싶은데 문화센터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제가 요즘은 중년분들도 많이 가세요. 춤 실력 늘리는데 정말 도움돼요 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래서요? 결국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네요. 시어머니도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일주일 후 세 번째 보고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 시어머님과 나이트클럽에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술 몇 잔 드시고 나서는 정말 신이 나셨어요.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약속도 잡혔어요? 당연하죠. 시어머님이 먼저 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셨어요. 제 팔을 꽉 잡고 민호야, 나한테 춤 좀 더 가르쳐줘라고 하시면서 몸을 계속 밀착시키시더라고요. 설마 그 정도까지요? 네. 심지어 춤출 때 제 등을 쓰다듬기도 하시고 젊은 남자와 춤추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까칠하고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요? 두 번째 나이트클럽 방문 후 상황은 더욱 진전되었어요. 시어머님이 완전히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강민호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요? 오늘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민호야, 너 혹시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매력적이시다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나도 너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 어깨에 기대시고 춤출 때마다 더 밀착해서 추시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저에게도 큰일이 생겼어요. 바로 출산이었거든요. 임신 9개월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어요. 혼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준식 오빠가 도와줬어요. 소영아, 괜찮아. 내가 병원까지 데려다 줄게. 준식 오빠가 새벽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출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수남 오빠에게는 출산 소식을 문자로만 보냈어요. 아들 낳았어. 건강해. 딱 그것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출산 후 일주일째 강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출산하셨다니 축하드려요. 그런데 더 큰 진전이 있었어요. 어떤 진전이요? 시어머님과 호텔에 가게 됐어요. 호텔이요? 네. 처음에는 호텔 라운지에서만 만났어요. 시어머님이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 한 번도 로맨틱한 적이 없다고. 맨날 사업 이야기만 하고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민호야, 너 같은 남자를 젊었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을 여신 상태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왔어요. 오늘은 호텔 룸에서 만났습니다. 룸에서요? 네. 시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라운지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면서. 그런데 룸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왜요? 시어머님이 문 닫히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시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로 적극적인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요? 네. 근데 제가 워낙 이 분야 전문가다 보니까 잘해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한테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기분 처음이다. 당신 같은 남자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민호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라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발전했어요. 시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매일 문자 보내시고 언제 또 만날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는 더욱 차갑게 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빠진 상태네요.
네. 시어머님이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냉정한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저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완전히 저를 믿고 계세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어제 슬쩍 흘려봤어요. 사업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든 건가요? 그럼 다음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볼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우리를 함부로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거야. 강민호 씨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어진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안달이 나셨어요. 강민호 씨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어떻게요? 매일 문자를 보내세요. 언제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민호 생각만 해. 하루에 10통도 넘게 와요. 그리고 만나면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셔서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 정도로요? 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일찍 헤어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제 옷을 붙잡으면서 제발 조금만 더 있어줘라고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매달리시고. 강민호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일이긴 한데 너무 제 몸을 원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시어머님이 워낙 적극적이셔서 사실 이제 좀 질려가고 있어요. 너무 들러붙으셔서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시아버지가 알아서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문자 보내시고 만날 때마다 떨어지질 않으니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강민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완전히 빠진 것 같았어요. 만나자마자 제게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시고 당신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세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준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떻게요? 제가 일부러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계속 쉬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바로 눈치채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민호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계속 캐물으시는 거예요. 강민호 씨의 연기가 시작된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참 후에 마지못해 털어놓는 척했죠. 사실은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급하게 무슨 문제야? 얼마나 심각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문제예요. 투자했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어머님이 바로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3억 정도면 하지만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3억이요. 정말 큰 금액이네요.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금방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남자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하시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집에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어떻게든 구해줄게. 며칠만 기다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님이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라고 하시면서 제 뺨을 어루만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3억을 구해오셨어요. 정말요? 네. 적금 해지하고 주식도 팔고 집 담보 대출도 받아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처참한 모습이셨어요. 어떻게요? 돈을 구하느라고 며칠 동안 은행을 돌아다니셨나 봐요. 얼굴이 완전히 상기되어 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제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억이라는 돈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시아버지가 눈치채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3억이라는 큰 돈이 없어지니까 의심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뭐라고 둘러대고 계세요? 친구 사업 도와준다고 거짓말하고 계신데 시아버지가 어떤 친구가 3억이나 빌려간다는 거냐고 추궁하신다고 해요. 이제 시어머니 집안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 저한테 더욱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나도 더 사랑해줘라고 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3억 준 건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만의 비밀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사실 오늘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시아버지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시어머님을 미행했나 봐요. 저희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당했어요. 드디어 들킨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님한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마 협박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렸던 기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시어머님한테 진짜 협박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요. 강민호 씨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또 돈을 요구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총 8억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저는 속삭였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를 괴롭힌 사람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강민호 씨가 시아버지와 만난 지 이틀 후 드디어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전화 너머 강민호 씨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먼저 5억을 더 뜯어냈어요. 시어머님한테 사업 확장을 위한 마지막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또 구해주시더라고요. 5억을 또요? 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하시면서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럼 총 8억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시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시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들고 시어머님한테 찾아가셨어요. 호텔 출입 사진,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준 돈 내역까지 다 정리해서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님한테 이혼을 신청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다면서 위자료까지 요구하셨다고 해요. 위자료까지요? 네. 시아버지 말씀이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날렸으니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8억의 위자료까지.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모든 걸 잃게 된 거네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하셨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전화요? 민호야, 이제 내가 이혼하게 됐어. 너가 날 책임져줘야 해. 우리 같이 살자라면서 완전히 저한테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 제가 진실을 다 말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속였던 거예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안녕히 계세요라고 했어요. 완전히 무너지셨겠네요. 네. 전화기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라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시어머님이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수남 씨가 거절했다고 해요. 정말요? 네. 시어머님이 아들아, 엄마가 실수했지만 도와줘. 돈이 필요해라고 빌었는데 수남 씨가 엄마가 한 일은 엄마가 책임지세요라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마마보이였던 수남 씨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남 씨가 거절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무슨 이유요? 수남 씨 자신도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김수진 씨와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병원 차려줄 거니까 미리 준비해라고 해서 수남 씨가 벌써 몇 억씩 대출받아놨던 거예요. 아, 그런데 김수진 씨와의 혼사가 무산되니까 수남 씨 혼자서 그 빚을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님을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수남 오빠도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망하게 된 거네요. 그럼 김수진 씨와의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무산됐어요. 김수진 씨 집에서 이런 추문이 난 집안과는 혼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을 빼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들여서 추진했던 혼사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님은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등을 돌리고 자신이 추진했던 며느리감도 다 날아간 상태예요. 게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하니까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제가 원했던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였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식 오빠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소영아, 혹시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오빠?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준식 오빠가 집으로 오셨을 때 제 품에는 갓 태어난 아들이 안겨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수남이 닮았네. 준식 오빠가 아기를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오빠, 무슨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준식 오빠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이번 일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심지어 복수까지 성공시키다니. 오빠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준식 오빠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사실 나 너를 도우면서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어. 다른 감정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였어. 수남이 친구의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준식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의 마음이었어. 임신 8개월의 남편한테 버림받은 상황이 너무 안쓰러웠거든. 그런데 준식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아이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혼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그리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너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 오빠, 너의 곁에서 너를 도우면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여자인지 알게 됐어. 그렇게 너를 사랑하게 됐어. 준식 오빠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야. 너도 이제 갓 출산했고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테니까. 하지만 내 마음만은 전해주고 싶었어. 준식 오빠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말이야. 그 순간 제 품에 안긴 아들이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움켜쥐었어요. 오빠, 저도. 응? 저도 오빠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준식 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진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남 오빠처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빠처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 소영아,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빠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준식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이야? 네. 오빠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요. 그날 오후 저는 아들과 함께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제대로 복수했어. 시어머니는 이제 8억도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됐어. 아기가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아빠도 결국 새로운 결혼은 못하게 됐고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준식 삼촌 말이야.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도 성공했고 이혼도 거부해서 수남 오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막았고 무엇보다 저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가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저는 갓 낳은 아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